안녕하세요, 속보유입니다. 오늘은 방금 전에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채권 시장에서 숱한 사람 죽어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실업률이 이렇게 좀 올라간 것이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노동조합의 힘이 세진다 하던데 이거 인플레이션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파월 의장이 뭔가 못 믿었고 이 사람이 하는 대로 믿어도 될까 싶은데요. 오늘 경제지표를 보고 파월은 이런 표정, 내가 잡는다고 했어 안 했어 이런 표정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 9%까지 올라간 물가를 다시 2%까지 낮추려면은 경기 침체가 없이 이렇게 물가를 잡을 수 있겠냐라는 의심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표된 지표들을 해석해보면 와, 이거 경기 침체 없이 물가 이렇게 낮출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또 파월이 야, 이건 내가 잘했지 라고 할 것 같은데요. 과연 이 파월 의장이 5년 10년 후에 진짜 와, 대단한 연준 의장이었다 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고용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채권 시장에서 초대형 전투가 벌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누가 싸우는 거냐라고 해보면요. 헤지펀드와 그리고 운용사들의 펀드 매니저들 간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운용사에 있는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요. 금리가 올라? 그래? 그러면 채권 더 사자 그냥.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헤지 펀드들은요, 야, 금리 더 올라야지 라는데 베팅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두 개의 그룹은 양극단으로 치닫을 정도로 초대형 전투, 야, 오른다니까? 내린다니까? 오른다니까? 내린다니까?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헤지 펀드에 빙의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금리가 오르면은 돈을 벌 수 있는 헤지펀드 입장에서는요, 이 잭슨홀 미팅이 정말 기다려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잭슨홀 미팅 답안지 나왔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미리 기사를 다 써버려가지고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다 해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중립금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정말 드라마틱하게 잭슨홀 미팅에서 이 이야기를 다룬다고 하니까 다들 이거 뭐야? 중립금리가 뭔데?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중립금리가 올라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채권 금리가 오른다고 베팅한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예, 돈 벌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중립금리가 올라갔다라는 것을 파월이 이야기해버리는 순간 금리는 1에서 2%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뭐냐면요. 버냉키가 이야기한 것들을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인플레이션 목표치 상향, 자연이자율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에이 그거는 안 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표현해놨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버냉키조차도 인플레 목표치를 바꾸는 것에서 이렇게 보수적이라면 명확해진 건 이번에 닉 기자를 통해서 3% 이야기를 꺼낸 건 명백한 뻥카다 라는 이야기였죠. 괜히 중립금리 이야기 꺼내가지고 사람 기대만 하게 만들고 결국은 파월이 중립금리? 나 그거 잘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헤지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멘붕이다 멘붕 이런 분위기가 연출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잭슨홀 미팅 전후로 이미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주부터 발표된 졸트 그러니까 이제 구인자 수가 갑자기 급감하는 모습. 야 고용시장이 둔화되는 것 같은데 열기가 식는 것 같아. 라고 하다 보니까 금리가 한 번 더 낮아지기 시작했고요. 오늘 ISM 제조업 지수도 발표됐는데 이 지표 역시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이 나오면서 금리가 하락하는 데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결정적으로 비농업 고용자 수가 발표됐는데요. 고용자 수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업률은 3.5에서 3.8로 높아졌어요. 임금 상승률도 낮아졌고요. 그래서 첫 번째 채권 시장에서 숱한 사람 죽어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잭슨홀 미팅에서 진짜 기대를 많이 한 거죠. 중립금리가 올라간 것 같아. 아니면 세상이 바뀌었어.
그래서 인플레이션 잡기가 어려울 것 같아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데 베팅했던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진짜 기대를 잭슨홀만 끝나면 나 돈 벌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닉 기자와 파월의 콤비 플레이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무산돼 버렸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후로 발표된 졸트라든지 오늘 발표된 실업률 지표들을 보면 또다시 경기, 특히 고용시장이 둔화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거 그러면은 금리 더 이상 안 올라가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로 숱한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업률은 근데 왜 올랐지? 고용자 수도 늘었다던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실업률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금 올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이유는요.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해서 나 그냥 일 안 할래 라고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업률이라는 건요. 일하고 싶은 사람이 100명이 있는데요. 3명 정도가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는 상황, 이때 실업률을 우리가 3%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싶어요 라는 사람들이 10명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 1명이라도 일자리를 못 구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달에는 일을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10명이 나 일하고 싶어요 이렇게 손들었다 라는 거예요. 근데 9명은 일자리를 바로 구했는데 만약에 1명이라도 일자리를 못 구하게 되면 이 숫자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요. 각각 더해줘서 일하려고 한 사람은 110명인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은 4명이 되게 됩니다. 즉 3.6%의 실업률을 기록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10명 정도가 나 일하고 싶어요 라고 손들었을 때 이 사람이 모두 일자리를 구하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근데 이번 달에 손들었는데 바로 일자리를 구하겠어요? 그러니까 1명이라도 혹은 2명이라도 일자리를 못 구하게 된다면 실업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가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구하게 된다면 실업률은 다시 낮아지긴 하겠지만 낮아진 실업률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은 9월 달에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은 사라졌다라는 것인 것 같아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매일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이제는 10%도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1월 달에 인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11월 달에도 금리 인상을 못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들이 이제 60%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지금 현재 수준으로 앞으로 내년 3월 달까지 유지한다라는 전망은 있지만 원래는 11월, 12월 달에는 인상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제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더 이상은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들이 설득력을 얻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고 금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2년, 3년 후면은 낮아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면 먼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해야 되는 그런 제약바이오 같은 회사에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제약바이오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강하나 연구원님을 모셔왔습니다.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라면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이번에도 딱 2시간입니다. 2시간 동안 제약바이오 투자 전에 꼭 알아야 되는 것들, 그리고 핵심 기업 5개, 그리고 쉽게 시작하는 방법, ETF를 어떻게 고르고 하는지까지 여러분들 설명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밑에 댓글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금리는 잭슨홀 미팅 전후로 해서 빠르게 낮아졌고요. 헤지펀드들은 정말 울상이 돼버렸습니다. 방금 전에 발표된 고용지표 이후에도 금리가 내려가는 듯 싶었는데 좀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금리가 내려갔다가 지금 제가 촬영하는 시간 기준으로는 다시 올라갔고
나스닥도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초대형 전투가 이렇게 싱겁게 끝날 가능성은 없겠죠. 자, 어쨌든 실업률이 올라가고 하면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노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물가가 올랐으니까 나 임금도 좀 올려주세요 사장님 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장님이 그래 임금 올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임금이 올라갔으니까 물건을 사 먹어서 물가가 올라가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물가와 임금의 상호작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는데 사실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노동조합입니다. 그래서 만약 노동조합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온다면은 물가가 계속 안 잡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은 백악관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파란색 선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의 비중이 되겠습니다. 1945년도에는 35%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의 숫자는 이제는 10명밖에 안 됩니다. 100명 중에 10명만 노조에 가입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미국에서는 노동자들의 힘이 정말 약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조금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이것 때문에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 거 아닌가.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야, 지금 노조가 힘이 세져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임금과 물가의 상호작용이 계속될 것 같으신가요? 그렇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노조의 힘이 세지고 있다라는 것은 맞지만 이것 때문에 다시 인플레를 심각하게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냐라고 하면 그거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데 베팅한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실업률이 갑자기 왜 올랐는지를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진 것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아졌다라는 것이고요. 노동조합의 힘이 세진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오늘 발표된 고용지표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렸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공부를 해보고 싶은 분들은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